이 드론 능력의 급상승이라고 하는 거에 두 인물이 있거든요. 페도로우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뭐를 서방에 홍보를 하고 다녔냐면 당신들 군사기술 개발하고 싶지? 우크라이나는 살아있는 실험장이야.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게 바로 팔란티어인데요. 이 사람이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인 알렉스 카프예요.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토는요 뭔가 종이에 쓴 조약이잖아요. 네. 이제는 코드와 데이터에 의한 디지털 동맹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 사격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핵전쟁 문제거든요. 어디에서? 유럽에서요? 여지까지는 핵을 갖고 있으면 무서워서 못 건드렸잖아요. 그렇지. 나를 치면 나는 핵을 버튼을 누르니까.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핵의 시대는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AI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말하자면 디지털 제국이 핵 제국한테 선전포고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 좋아. 그러면 그 억제력이 여전하다라는 걸 보여주마. 러시아가 유럽을 핵무기로 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러시아의 정치 엘리트한테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 같지요? 이제 우리는 또 시선을 돌려서 한동안 우리가 관심을 덜 기울였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도. 근데 요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종종 들려오는 소식들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크렘린 가까운 정유 공장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폭발했다는 소식도 있고,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전쟁의 판이 좀 바뀌고 있다. 오히려 러시아가 밀리는 것 같다. 내지는 러시아 군 전사자가 100만 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루머도 섞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전쟁 상황에 정통한 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분 한 분을 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이문영 교수님 오랜만에 모셔서 이 동네 이야기 좀 샅샅이 좀 들어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아유, 저 전쟁 아직도 안 끝났네요. 생각해 보니까 깜빡 잊고 있었어요. 네. 이란 전쟁 들여다보느라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언론 보도 보면 약간 데자뷰 전쟁 초반에요. 네. 우리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줄 알았잖아요. 이기고 있는 줄 알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20%를 점령하고 있지만 전쟁 초반에 한 달 만에는 그땐 우크라이나 영토 30%를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싸운 건 잘 맞지만 예. 이기고 있는 건 아니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생각보다 너무 못 싸우지만 지고 있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요즘에 그 들려오는 소식들이 좀 전에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는 네, 거죠. 예, 이제 그냥 예. 그런 주장만이 아니라. 지도를 같이 좀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쟁 상황은 크게 전선과 후방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언론 보도에서 이제 그런 얘기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영토 면적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면적보다 더 넓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더 많이 점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 점령지 보여주는 그 미국 전쟁연구소 지도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전쟁연구소는 미국 네오콘의 가장 대표적인 싱크탱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반러시아고 친우크라이나고 예.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이제 정보전의 일종인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항상 전장 지도는 전쟁연구소 거 쓰거든요. 제일 보수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예. 러시아가 제시하는 걸 보여주면 너무 러시아 일방의 프로파간다로 될 정보일 수 수도 있으니까.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지금 이 보여드리는 게요. 지금까지 2026년 시작되고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어떻게 됐나 이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 빨간 부분이 러시아가 올해 들어서 새로 점령한 영토 표시한 거예요. 그다음에 요 파란 부분이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영토를 표시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우크라이나가 더 넓나?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러시아가 새로 점령한 거는 어세스트예요. 인정된 거. 근데 지금 파랗게 표시된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다는 건 클레임드예요. 주장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누가 주장하겠냐고요. 우크라이나가 네, 주장하는 우크라이나와 거. 젤렌스키가 그러니까 이 전쟁연구소가 얼마나 우크라이나에 호의적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정된 점령지와 주장된 점령지를 솔직히 같이 표시할 수는 없거든요.
저 지도를 보면 흰색에 우크라이나라고 써 있으니까 저기도 우크라이나 같고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건 부분은 원래 점령지. 그러니까 어. 이 전쟁 시작되고 나서 점령지고 요 빨간 거는 올해 요즘. 새로 점령한 거. 그럼 전쟁 시작되기 전에는 분홍색 땅도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돈바스 지역의 일부에는 그 우리 러시아로 갈래 하던 그 돈바스 반군 분리주의 분리주의자들이 공화국들이 있었죠. 있었지만 그래도 당연히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땅이었는데.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이만큼 이렇게 해서 여기 크림반도까지 해서 그렇군요. 전쟁 나고 한 건데 요 빨간 부분은 올해 새로 점령한 거. 그다음에 파란 건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와. 건데 근데 러시아 쪽의 주장은 이나 점령지 지도는 이거랑 또 완전 달라요.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다르고. 어.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런 식의 그 차이를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2025년에는요. 그 한 해 동안 러시아가 새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가 5,600제곱킬로미터였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영토 한 1% 정도. 예. 그러니까 2025년에 5,60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한 거에 비하면 올해 들어서는 양측 다 굉장히 미미한 건 사실인 거죠. 그러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교착 상태인 거죠. 뭐 경기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긴 한데 되게 치열한가 보다 하는 느낌 정도가 그죠. 드네요. 그리고 양쪽 어느 쪽도 특별히 점령을 더하거나 했다거나 덜하지 특별히 않은. 탈환했다거나 이런 게 이제 별로 없는 건데 이게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 드론하고 네. 팔란티어거든요. 어. 근데 이 전선에서의 지금 이 영토 교착 상태도 드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 지금 이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전선에서 끊임없이 드론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양쪽에서 보낸 게. 근데 이제 특히 여기 점령지인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공격할 수 있으니까 네. 막 날아다니다가 근데 왜 그 1인칭 시점 드론 아시죠? 자폭 드론. 음.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내리 꽂아서 폭발해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영토를 점령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병력이 탱크나 장갑차 이런 거랑 같이 가서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병력이 모이면 바로 우크라이나 드론이 그대로 공격을 해버리는 그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건 종심 타격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이 5년 차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선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지휘부라든가 예비 병력이라든가 특히 보급선은 좀 뒤에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뭐 식량이라든가 연료라든가 포탄이라든가 지원을 하겠죠. 그걸 지원하는 거잖아요. 거기를 타격하는 거예요. 종심 타격이라고 하는 거는. 후방 메인. 그렇죠. 음. 그래서 거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거를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뭐 크림반도, 뭐 철도, 도로, 그 다음에 그런 보급선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가 다 때려갖고 그 결과로 막 크림에서 주유소에서 그 시민들이 연료가 모자라갖고 주유소에 줄 서 있고 이제 이런 러시아가 것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을. 그렇죠. 그게 일종의 그 우크라이나의 종심 타격, 그러니까 후방을 보급선을 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랑 관련이 되는 적에 거거든요. 급소를 친다.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그게 드론 때문에 네. 훨씬 더 드라마틱한 효과들이 나타나는 가능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선에서 어느 정도의 병력이 직접 움직여서 깃발 꽂는 걸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은 모여서 가고 보급을 해주고 해야 공격이 되는데 그걸 다 끊고 있는 거죠 지금. 모이려고 하면 드론이 와서 때리고 보급을 하려고 해도 보급지를 드론이 와서 때리고 그렇게 하는. 서로 양쪽이 서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러시아는 푸틴이 돈바스 해방시키겠다 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90%밖에 점령을 못해서 지금 나머지 10%를 점령하려고 하고 지금 그 분홍색 저 지역이 돈바스 네, 지역인가요? 여기가 돈바스인데요. 조금 남았다는 여기 거죠. 하얀 부분 여기를 아직 점령을 못한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는 공격 입장인 거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방어하는 입장인 거고. 족이 조금 더 남았다 이거죠. 러시아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원래 공격수가 더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서 꽂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된다. 하늘에서 계속 드론이 돌면서 그대로. 그러니까 저 분홍색 저 넓은 지역을 저렇게 다 차지하고 점령하고 빼앗을 수 있는 러시아가 1년 내내 차지한 게 저 빨강색 저 정도면
이게 왜 저렇게 어려운가 싶었는데 그게 이제 드론 그렇죠.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드론 이게 정말 21세기 전쟁은 드론 전쟁이다. 아, 이제 얘기하는 게 이렇게 드러나고 개전 있는 거고요. 초기에는 드론이 잘 활약을 못했었나 보네요. 그때만 해도 러시아도 드론 역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란 드론 수입했었잖아요. 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도 그때만 해도 이렇지 않았던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첨단 기술에 네. 그 업그레이드 주기가 놀라울 정도로 단축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드론이 2주마다 업그레이드 된대요. 여기서 새로운 드론을 만들잖아요. 음. 그럼 그거 바로 카피해서 그거에 어떤 것들을 허점을 또 할 수 있는 거 업그레이드하고 그럼 또 그거를 여기서 업그레이드하고 일종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기술 전쟁. 야, 그러면 지금 저 상황이 어디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도 어차피 다음에 전쟁할 때는 또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인류의 지상전은 쉽지 않겠네요.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네요, 거예요. 이제. 네. 그다음에 이제 후방인데요. 그거 본토 타격하는 거요. 우리가 전선에서만 공격하지 않잖아요. 후방도 서로 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요즘 나타나는 변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러시아가 주로 우크라이나 본토 타격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러시아가 미사일이나 그다음 비행기나. 드론 능력 이런 거 많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전선뿐만이 아니라 키예우라든가 그다음에 그 서쪽에 있는 도시까지 주로 에너지 인프라, 그러니까 도시 기반 이런 것들을 이제 파괴해갖고 사실 지금도 키예우가 전력망의 3분의 2가 망가진 상태예요. 러시아 폭격 때문에. 폭격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예전에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훨씬 더 빈도가 낮았는데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이 너무 발전을 해서 비약적으로 늘어난 건데 한번 도표를 보실까요? 예. 근데 우크라이나도 그걸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보시면 이제 전쟁 초반보다 2025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서로 본토를 타격한 드론 수예요. 예. 그거를 달별로 월별로 한 건데 요 빨간 거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날린 드론 수고요. 예. 파란 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본토로 날린 드론 수예요. 어라? 역전했네 최근에. 그렇죠. 그러니까 2025년에는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공격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비약적으로 올해 들어서 오. 우크라이나가 막 증가하더니 드디어 초월에 역전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런 얘기, 뭐 판이 뒤집혔다, 뭐 이러는 게 이 우크라이나가 중장거리 드론 능력이 굉장히 그러니까 선전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전쟁 중에도 많이 만들었나 봅니다. 아니면 어디서 사왔거나 들여왔거나. 근데 그 이 뒤에 저는 팔란티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이 드론 역량, 군사 역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발전하고 심지어 드론 역량에 있어서 지금 모스크바를 추월했잖아요. 네. 그 비밀이 팔란티어라고 하는 거죠. 군사 소프트웨어, 뭐 운용 체계 이런 거 다 인공지능으로 해주는 거. 빅데이터 그룹인데 예. 그 팔란티어가 주식에서도 네. 인기 많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팔란티어는 이게 급락이 되게 심해서 그 팔란티어 별명이 말랑티어라면서요. 네, 빨랑튀어. 내릴 때는 주가 내릴 때는 빨랑 튀어야 된다고. 네,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 팔란티어가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은 주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야,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저렇게 중간에 그 전비를 확충하려면 폭격기 같은 거는 어디 누가 이제 옆 나라가 참전을 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 네. 요즘에는 드론이 주로 이제 전력이 되다 보니까 드론은 가격도 싸고 중간에 막 사오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게 가능한가 보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은 300만 원짜리 드론이 3천만 원짜리 포탄보다 더 효과적으로 세상에 300억짜리 탱크나 뭐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힘센 나라도 작은 나라랑 싸울 때도 초전에 박살내고 끝내지 않으면 이게 시간 끌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그러네요. 얘기를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네네. 해보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만 드론 공격한 게 이거는 월별로 어떻게 되냐예요. 근데 보시면 2026년에 비약적으로 늘어난 거 네, 아시겠죠? 올해 들어서. 이건 모스크바만 타격한 게 이런 거고 이제 그 비밀이 저는 팔란티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이미 좀 사실 많이 알려진 사실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 타임즈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류 최초의 AI 전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이란 전쟁은
그 AI 전쟁이 본격화된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러우 전쟁과 이란 전쟁 후에 우리 세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네. 지난번 제가 예. 강대국 중심, 아. 강대국 정치 얘기하면서 이제는 정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자기보다 약한 나라를 치는 시대라는 때리는. 거죠. 미국이 이란 치고 러시아가 음. 우크라이나 치고. 근데 전쟁 패러다임도 바뀐 거예요. 이제 거기 이제 AI가 있고 그다음 그 AI 전쟁의 핵심은 당연히 빅테크 그룹인 거고요. 그 중에서도 러우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팔란티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이 드론 능력의 급상승이라고 하는 거에 두 인물이 있거든요. 이 두 인물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에요. 페도로우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되게 젊죠. 그러네요. 34살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어. 근데 이 사람은 전직이 뭐였냐면 디지털 전환부 장관하던 사람이에요. 2019년부터 우크라이나의 그러니까 AI 테크니션이에요. 20대 초반부터 장관했네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최연소 장관이에요. 28살 때 디지털 전환부 전환부니까. 장관이면서 부총리를 하다가 올해 2026년 1월에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이 된 컴퓨터 거예요. 잘하시나 보구나. 왜냐하면 드론 전쟁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요. 이게 일론 머스크하고 이 페도로가 직접 트윗한 거거든요. 예. 이게 보시면 2022년 2월 26일이에요. 전쟁 나고 이틀 후죠. 그랬을 때 이 페도로가 일론 머스크한테 직접 이걸 보내서 당신이 화성 정복하려고 할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려고 하고 당신의 로켓이 지구에 안착했을 때 러시아 로켓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치고 있다. 스타링크를 열어달라. 아하. 요거 보내고 몇 시간 만에 일론 머스크가 열었다. 야. 앞으로는 더 열어주마. 이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게 이제 AI 테크니션이니까 가능했던 거죠. 서로 통하는 게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이번 올해 2026년에 국방부 장관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지금 스타링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선이 러시아가 점령하려고 하는 게 우크라이나 영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러시아 군들도 스타링크를 훔쳐 쓴 거예요. 계속. 음. 가능했던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자마자 또 일론 머스크한테 연락을 해서 러시아군이 그쪽에서 전선에서 스타링크 못 쓰게 해달라. 해줘라. 그래갖고 일론 머스크가 그걸 끊어버렸어요. 끊어주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올해 러시아가 아까 전선 교착된 거 보셨죠? 그 중요한 원인 중에 스타링크 못 쓰는 것도 있어요. 아, 못 쓰게 된 지가 얼마 안 된 모양이네요. 2026년부터 그 영토에서 러시아의 오. 군인들은 못 쓰게 했다니까요. 근데 러시아도 자체 위성이 있긴 해요. 근데 그 기능이나 속도나 정확성이 스타링크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아. 근데 그걸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선에 진짜 좀 막지.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아. 처음에 막 무료로 주다가 돈 그랬었죠. 내라 막 이러고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고. 예. 근데 이 사람이 이 페도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21세기 전쟁 이 전쟁에 있어서 특히 러시아 같은 강적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이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게 디지털 AI 군사 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그랬겠죠. 발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그 전쟁 기간 동안 뭐를 서방에 홍보를 하고 다녔냐면 자 AI 빅테크들한테 당신들 군사기술 개발하고 싶지? 우크라이나는 살아있는 실험장이야. 여기 와서 개발하고 진전시키라고. 그걸 홍보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전쟁 후에도 우크라이나 미래 먹거리가 요 경험들 해서 이제 군수산업 정말 지금 세계 드론 그 능력에 있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미래 먹거리로도 쓰려는 거예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게 바로 팔란티어인데요. 이 사람이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인 알렉스 카프예요. 그 피터 틸이라고 페이팔 예. 그 전자거래 그거 만든 사람이 동업자예요. 이 알렉스 카프하고 스탠포드 동문이에요. 그래서 둘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빅데이터 회사가 팔란티어거든요. 이제 제가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 알렉스 카프가
2022년 6월이면요. 전쟁 나고 음. 3달 만에 키이우로 날아간 거예요. 어허. 그래서 젤렌스키 만나고 만나고 이 사람이 아까 페도로우죠. 그총 그래갖고 국방장관. 막 회의 열심히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젤렌스키랑 페도로우 만나서 해준 말이 뭐냐면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와. 우크라이나한테. 얼마나 든든했을까 저 자리에서. 너희들이 러시아라는 음. 골리앗을 이기는 음. 다윗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제가 여기 팔란티어 프로그램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고담이라든가 예. 뭐 메이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료로 제공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도 왔다 갔어요. 5월 12일 날 또 왔다 간 거죠. 이후에 그래갖고 이게 젤렌스키가 자기 페이북에 올린 거예요. 왔다 갔다 이러고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요. 그 다보스 포럼 2023년에 네. 이게 페도로우잖아요. 이게 알렉스 카프예요. 같이 그래서 이 전쟁 기술의 새로운 에이지가 열렸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정말 살아있는 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는 팔란티어는 거기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경제 포럼에 와갖고 말하자면 셀링하고 있는 그런 자기들도 거. 중간에서 많이 배우고 또 있겠네요. 팔란티어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팔란티어 말씀드릴 텐데 팔란티어가 무료로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겠냐고 군사 소프트웨어를 첫 번째는 이거 무료로 줘도 엄청 남는 장사예요. 하기야 소프트웨어니까. AI 군사 기술을 개발하는데 실전 경험만큼 중요한 게 어디 그러니까 있겠어요. 자기들도 그 과정에서 배우고 테스트하겠죠. 그다음에 이 5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그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무질만지 쌓이겠어요. 그걸 다 가져가는 거지 사실상. 빅테이크 회사 오너인데 너무나 탐이 나는 거고 연습하는 거지 사실상.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AI건 뭐건 간에 무기를 만들어서 시험하는 데는 규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선 진짜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보는 거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팔란티어도 남는 장사 돈 같아요. 주고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이 알렉스 카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발벗고 돕는 거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념적인 이유가 훨씬 커요. 그거는 팔란티어라고 하는 회사의 예. 어떤 창업 이념? 정신이랄까? 뭐예요 그게? 네, 그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팔란티어가 처음 만들어진 게 2003년이거든요. 이거 왜 오래됐다군요.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때요? 네. 그때는 그래. 이때는 인공지능도 없었을 시기인데 왜 만들었대요? 9.11 때문에. 그러니까 피터 T라고 맞다, 알렉스 맞다. 카프가 들었다. 미국이 맞아. 다시는 9.11 같은 일을 테러 안 경험하지 당하려면 않게 절대 당하지 않게 하겠다. 빅데이터로서 그런 테러를 미리 한번 예측해 보자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팔란티어가요 2003년에 만들어져서 확 성장하게 된 최초의 투자를 한 게 CIA예요. 그 다음에 FBI, 국방부.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이민 관세 단속국, 그 아이스라고 하잖아요. 거기랑 해갖고 예를 들면 2011년에 오사마 빈 라덴을 미국이 특수작전에서 파키스탄에서 사살했잖아요. 그 집에 저 오사마 빈 라덴 사는 걸 위치 잡아낸 정보 게 막 이런 저 거. 친구들이라면서요? 팔란티어가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그 마두로 체포 네.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것도 팔란티어가 개입을 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가자 전쟁 났을 때 그래. 팔란티어는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한 유명한 그 빅테크 기업 유일한 빅테크 기업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이랑 전략적인 협력도 아예 공개적으로 맺었고요. 그 오사마 빈 라덴 사는 집에 쇼핑몰에서 배달되는 음식이나 그 물건이 저게 한 집 가족이 살 만한 물건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추적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이 치밀한 친구들이죠. 예. 알렉스 카프는 AI 군사 기술을 국가 안보나 국방과 결합해야 된다라고 이제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그 군사 소프트웨어가 예를 들면 본질이 그런 거예요. 엄청난 빅데이터들 있잖아요. 뭐 위성 정보, 드론 영상, 그다음 뭐 감청, 도청한 거부터 여러 가지 보고서들, SNS에 널린 것들, 오픈 소스 데이터들 엄청나잖아요. 예. 그런 걸 AI를 활용해서 정말 순식간에 분석해서 가장 최적의 뭐 타격 경로라든가 뭐 최적의 어떤 작전 그 대안을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날아가는 건 미사일이지만 모든 결정은 팔란티어가 해준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근데 철학 그 알렉스 카프의 철학과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돌이 출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 되게 특이해요. 이 사람 생긴 것도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여기 이게 이마 이렇게 막 곱슬머리 되게 분방한. 근데 이 사람이 웅돌이들이 저렇게 생겼어요. 약간 괴짜 너드 네, 같은.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사람 학사는 법학이에요. 스탠퍼드 법학. 그래, 그러고 보니 법학처럼 생겼다. 그다음에 독일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철학같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괴짜 철학 교수. 그러니까 뭔가 최첨단 그 빅테크 기업의 말끔한 CEO라기보다는 그래. 피터 틸은 약간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 피터 틸은 좀 그렇죠. 젠슨 황도 얼마나 맞아. 나이스해요. 그 세련되고. 영업 잘하는 셀러리맨처럼 생겼죠. 그런데 이 사람은 되게 괴짜 철학 교수나 음. 아니면 되게 괴팍한 너드 같은 느낌인데 그게 다 원래 그런 공돌이 출신이 배경이구나. 아니고 법학 학사 그다음에 철학 박사고 심지어 독일에서 철학 박사학위 받을 때 지도 교수가 하버마스였어요.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독일을 대표하는 오.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 예. 2세대 거두라고 얘기되는 그 상호 소통, 그러니까 비슷하게 의사소통 이론이니까 이게 빅테크가 의사소통, 의사결정 그러네요, 이런 그러네요. 걸 하는 거니까. 근데 서로 안 맞아서 나중에 결별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되게 희한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팔란티어라는 이름 자체가요. 여기 이 로고 잘 아시죠? 네, 이게 반지의 제왕에서 그렇다면서요? 그 싱잉 스톤이라고 이 앉아서 그걸로 세계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거잖아요. 수정구슬. 그게 빅데이터의 상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팔란티어라는 그게 이거 그 이름이에요. 반지의 제왕에서 네. 이제 차용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알렉스 카프는 이 사람의 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방 중심, 기술 중심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통해서 서방을 지키자예요. 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철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철학을 집대성한 책도 썼어요. 2025년에 기술공화국이라는 책을 썼고요. 이 책이 워낙 파장이 커서 우리나라에도 같은 해에 번역됐어요. 작년에 이미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나왔거든요. 한국말 책이 기술공화국이에요? 네, 한국 번역된 원래랑 똑같죠. 그래서 하드 파워, 그다음 소프트 빌리프, 그다음에 서방의 미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철학을 그냥 제가 간단히 근데 이 책이 너무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팔란티어에서 자, 우리가 이 책을 22개 항목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요약해 줬어요? 하고 홈페이지에 딱 게시를 한 걸 제가 캡처해 온 거거든요. 네. 설명해 주세요. 예, 설명해 드리면 뭐냐면 이런 거, 이 사람은 지금 서방이요. 한 몇백 년 동안 인류를 이끌어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힘의 근원은 소프트 파워가 아니고 하드 파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금 그 리버럴 정치 엘리트들이 착각하는 게 그 서방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게 뭐 자유나 민주주의 체제, 법치, 뭐 그다음에 인권 이런 거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방의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올 수 있었던 힘의 본질은 폭력을 얼마나 탁월하게 조직화해내는가. 그러니까 폭력, 그러니까 전쟁 수행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또는 하드 파워, 힘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핵심이었던 거고 나머지 소프트 파워는 장식이었던 거야. 근데 지금 서방 문명이 위기 상황이야. 중국이 도전을 하고 러시아가 도전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드 파워로 이들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게 기본이야. 근데 이 정신 나간 엘리트들이 아직도 평화 타령하고 인권 타령하고 관용 얘기하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네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책 제목이 하드 파워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드 파워는 지금 시대에 이 하드 파워는 AI와 결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하드 파워, 우리 시대의 하드 파워는 소프트웨어에 기반해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실리콘밸리의 테크니션들은 국가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국가 안보나 국방에 자기의 AI 테크놀로지를 결합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게 여기 제 첫 번째 이 사람의 철학인 거예요. 소프트웨어 산업이 군수 산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의 의무이자 그거는 이제 미국의 이익을 미국을 위기에서부터 지켜내는 무기 기술을 대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AI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항목도 있어요. 이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쩌면 이프로님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뭔데요? 그게 뭐냐면 아니 좀 사생활 좀 들춰내지 마라. 능력 있는 인간들이 사생활에 발목 잡혀서 큰 일을 못한다. 사생활 좀 캐지 마라. 그 다음에 막말하는 거 뭐라 하지 마라. 욕 먹을까봐 아무 말도 못하는 비겁보다는 막말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보단 위약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우아한 위선, 네. 정직한 야만하고도 그러네. 그걸로도 되는 그러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런 위선, 우아한 위선 거 됐고, 뭐 소프트 파워 됐고, 어떤 폭력의 그 권능에 대한 그 앞에서 정직해라. 이 말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미국이 때려잡아야 될 나쁜 놈들은 때려잡아야지. 때릴 땐 때려야지. 그 얘네들이 날뛰는 게 좋아 이놈아? 뭐 이제 그런 그런 얘기군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민 단속 이런 데도 되게 찬성하고 그 아이스랑도 막 협력하는 게 지금 미국의 진짜 불법 체류자 이민자들이 위기인데 그 사람들 지금 뭐 관용 다문화주의 얘기하면서 못 잡게 하는데 네. 그러느라 우리 미국 노동자들 그 사람 인권은 어떡할 건데 니네들 그거 선택적 관용이야? 당장 우리 미국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든데 이제 이러면서 협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자기는 사회주의자래요. 그러면서 사회주의자라고. 그러니까 노동자 계층이나 좀 못 사는 계층들에 대한 복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열렬하게 얘기를 저는 그 하는 무슨 말인지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분들이 원래 또 아주 바닥에 깔려 있는 분들에 대한 그렇죠. 그 휴머니즘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랑 관련해서 여기 22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2차 대전 후에 독일하고 일본을 비무장시켜버린 거는 커다란 실수다. 다시 무장하게 해야 된다. 독일이 비무장 상태 힘이 없으니까 러시아가 날뛰는 거고 일본이 저러고 있으니까 중국이 말하자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지금 일본 그 비무장 평화국가에 대해서 평화가 어떻냐 하는 얘기하는 애들은 다 연극하고 있는 거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중국 막으려면 일본도 무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페어로 무장을 시켜놔야 지들끼리 견제하면서 그게 된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보군요. 독일에서는 독일이 러시아 견제하게 확실히 하고. 지키고 있어야 러시아가 꼼짝 못하는 거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힘이 있어야 그 조직화된 폭력이 있어야 중국을 견제하고. 겨냥하는 거지. 무슨 평화주의냐. 중국하고 일본하고 누가 더 착하고 안 착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요. 서로 EJ 시키라 그 말이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정말 철저한 서방 우월주의자예요. 그러면서 현실주의자네. 현실주의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이 중국의 도전이나 또는 러우 전쟁에서의 이런 것들을 단순히 뭐 패권의 이동 이게 아니라 그동안 몇백 년 동안 만들어온 서양 문명, 서방 문명의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 그 문명의 충돌로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서양, 그러니까 더 웨스트의 문명을 지켜내야 될 우리 테크니션들, AI 전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네요. 의무가 있다. 트럼프보다 한술 더 뜨네요. Make America Great Forever네요, 저기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난 이스라엘 편이야. 그때 누구도 그렇게 얘기 못했어요. 가자 전쟁 처음 일어났을 때. 근데 이 사람이 또 유대계예요. 이 카프가. 야. 그러니까 더 이스라엘 막 노골적으로 도왔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전쟁 나자마자 3개월 만에 막 달려가 갖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로 지원을 해준 거는 이런 철학적인 기반에서 배경이 출발한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말하자면 러시아의 위협에 그러니까 정말 서방의 공적이 러시아잖아요.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해서 이 서방 문명을 지켜줄 보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분은 뭐 고민될 게 없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도 저게 우리는 누구 편이어야 되나 누가 옳은 거냐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럽잖아요. 서방 세계가 무조건 오르니까 서방 세계 공격한 러시아가 나쁘고 그럼 저기가 적이니까 우크라이나 도와야 돼. 깔끔한 논리네요, 아주.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트럼프보다 더 급진적인 그러네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그런 거잖아요. 이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뭐 상종 못할 적이 아니야. 필요에 따라서 사안에 그렇지. 따라서 어떤 때는 중국하고도 협력하고 물론 경쟁할 건 확실히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러시아하고도 협력하고 그리고 트럼프는 러시아가 더 세니까 이러고
러시아 편 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확실하게 얘기해서 자기는 중국, 러시아하고는 한 번도 거래한 적도 없고 와. 앞으로도 절대 거래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야, 거기서 트럼프랑 다르구나.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재밌는 그 포인트네요. 서양 중심. 음. 근데 또 이 사람 되게 이상한 게요. 이 사람이 태극권, 아, 또 그런 거예요? 네, 그다음 명상 이런 거 사실 굉장히 우리 쪽 스피릿 아니에요? 그렇죠. 젠.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냐면 그 팔란티어 직원들 다 모아놓고 태극권 수련 막 해요. 이 사람이 하드 파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육체적 힘에 대해서도 아하. 자기는 되게 힘 못 쓰게 생겼는데 그래갖고 다 모여서 막 그 태극권 하고 막 이러거든요. 독특하다. 되게 독특하고 되게 문제적인 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 재밌네. 하여튼 이제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프로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군사 기술에 AI를 적용하는 거와 관련해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와 팔란티어의 논쟁이 있는 거잖아요. 있잖아. 그러네요. 저렇게 신념이 강한 분이 군사 기술을 같이 갖고 있으면 위험한데 진짜.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처음부터 민간 회사하고는 안 하고 처음에 막 할 땐 다 그런 미국 펜타곤, FBI, CIA, 아이스 이런 데랑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요즘은 더 넓히기는 했는데 네. 이 알렉스 카프가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건요. 일종의 디지털 동맹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토는요. 뭔가 종이에 쓴 조약이잖아요. 네. 이제는 코드와 데이터에 의한 디지털 동맹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 사격한다. 이제 이런 굉장히 이념적이고 그러나 그 이념은 최첨단 기술에 기반한 이념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거인 거죠. 사실은 왜 그 전쟁 초반에 우크라이나 정말 예상보다 너무 잘 싸운다의 싸운다. 비결이에요. 아, 초기부터 그러니까 도와줘서. 전쟁 나고 3개월 만에 달려가서 그 팔란티어가 그 군사 프로그램 안보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 제일 유명한 게 고담이거든요. 예. 그거 그때부터 지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크라이나 특화된 것들도 개발을 해서 지원하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저거 팔란티어 저거 테스트 해보느라고 소프트웨어 시험해보느라고 사업적인 목적이었을 수도 있어요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둘 다죠. 듣고 나니까 음. 사업 목적도 있긴 있었지만 사업 목적 없었더라도 도왔을 사람이네요. 네. 개인 신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확신범이라고 그러네요.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예.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로이터에서 2023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정말로 우크라이나는 무기나 이런 게 너무 없으니까 예. 되게 제한적인 그 러시아 전략 자산을 향해서 되게 제한적인 정밀 타격을 했는데 그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왜 전략 폭격기까지 막 다 러시아 2025년에 예. 막 공격하고 정확히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알렉스 카프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드론 그 표적 설정 있죠. 그것의 대부분은 팔란티어가 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게 로이터에서 크게 와.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기술을 주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사실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게 밝혀진 거는 정말 최근이에요. 이거 2026년 5월이잖아요. 한 달 전 기사네요. 한 달도 안 됐네요. 그렇죠. CNN에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모스크바나 이쪽으로 장거리 타격을 너무 정밀하게 하니까 그래서 CNN 기자가 직접 그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 있죠. 네. 지휘 통제소를 간 거예요. 가서 화면 사진 그랬더니, 찍었나 보다. 우크라이나 그 군인이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게 프리스마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거든요. 이게 팔란티어 제품인데 이게 뭐냐면요. 러시아 방공망을 지금 전쟁하면서 데이터가 엄청 쌓여 있잖아요. 예.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갖고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러시아 방공망이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쐈을 때 어떤 지점에선 요격을 하더라. 어떤 경우는 요격을 못 하더라. 이런 걸 다 분석을 한 거예요. 아, 데이터를. 그래갖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드론 공격을 할 때 가장 최적의 비행 그 루트를 정했구나. 제공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다음에 또 이걸 쓰잖아요. 그러면 드론 수천 대가 한 번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속도와 그 물량과 정확성에 있어서 그걸 해주는 게 이 프리스마라고 하는. 야, 어떤 경로로 날아갈 때 가장 방어가 약해. 그렇죠. 그걸 다 뽑아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건 사실 알고리즘으로 막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뭐 지금에서야 썼겠어요. 그 전부터 쓰고 있었겠죠. 밝혀진 게 얼마 전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브레이브원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건 또 뭐냐면요. 방산 그 업체하고 전장을 바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지금 드론을 아까 이프로님이 뭐 그렇게 수입해오고 이러나요? 이랬잖아요. 네. 우크라이나가 작년에 연간 생산한 드론이 몇 대인 줄 아세요? 자기가 만든 드론이 450만 대예요. 이미 그 중에 한 96%를 우크라이나 내에서 자체 조립을 해요. 물론 그 부품의 상당수는 중국 부품이긴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드론 부품의 많은 것이 중국 부품이긴 한데 어쨌든 그거를 우크라이나 내에서 만들어내는데 작년에 450만 대를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주로 스타트업들이에요. 막 수백 개의 스타트업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모아내냐면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그 국방부에서 자 드론 예를 들면 공모전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럼 막 그리고 어떤 포상금 같은 거 걸어갖고 그러면 그 스타트업들도 얼마나 기발한 사람들 많아요. 네.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거를 시제품 만들어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바로 전장에 테스트하고 그럼 써보면 여기서 평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바로 피드백을 해서 거기서 그거를 업그레이드하고 이 네트워크를 만든 거예요. 그게 브레이브원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술 개발과 네. 드론 기술 개발과 조달 체계를 합쳐버린 거예요. 오호. 그렇게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요즘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 브레이브원 마켓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군 아마존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아마존에서 네. 책이나 물품 팔듯이 앱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건 물론 아무나 접근할 수는 없어요. 군인들 비공개돼서 그래서 거기서 군인들이 필요한 거를 그냥 거기서 사요. 오. 그것도 포인트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전과를 올리면 포인트를 제공을 하는데 그 포인트 써갖고 드론이나 부품이나 포탄 같은 걸 이 카탈로그 쫙 나오는 거 보고 네네.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후기도 남겨요. 자기 부대로. 네, 후기도 남겨. 그래서 이거를 밀리터리 아마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기발하지 않아요? 야. 그게 스타트업이 그러니까 민관 합동으로 해서 스타트업을 굉장히 기민하고 빠르고 민첩하게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되게 유명한 건 델타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정보 엄청나잖아요. 네. 그 전장 있잖아요. 그거를 실시간으로 그것과 똑같은 걸 하나의 이미지로 지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능을 하는 부대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지도를 보고 코워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이런 우크라이나의 근데 이거를 도와주는 게 그다음에 또는 직접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팔란티어. 게 팔란티어였고 팔란티어라고 하는 것이죠. 야, 전혀 다른 전쟁을 하고 있구나, 진짜. 그래서 얼마 전에요. 나토가 훈련하는데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이 초대가 됐어요. 30명에 가갖고 나토 군들 다 안전 올킬하고 왔잖아요. 그래갖고 나토도 입이 떡 벌어지고 미국에서도 이거 도입해야 된다 막 이러고. 나토가 뭘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 나토가 배워야 되겠네.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토도 아까 제가 기사 보여드린 것처럼 네. 2025년인가 그때 이제 정식으로 팔란티어하고 이제 계약을 맺었죠. 야. 하여튼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양도 사실 작년에 우크라이나가 450만 대의 드론, 그건 여러 드론 다 합쳐서예요. 막 그 미끼 드론 막 이런 허접한 것까지 다 합쳐서. 그럼 러시아는 한 얼마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더 만들었겠죠. 그래도 더 아니, 400만 대.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는 양쪽 다 올해는 한 700만 대, 800만 대 만들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젤렌스키가 바로 며칠 전에 우리 1000만 대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올해 2026년에 1000만 대 만들 거고 만약 필요하면 우리 2000만 대도 만들 수 있어. 막 이렇게. 드론 공장은 후방에서 잘 돌아가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거 분산 시스템이에요, 우크라이나.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대략 이프로님 설명을 들으시면 어떻게 전선의 판이 바뀔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앞으로 그럼 이제 저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이길 것 같냐? 전쟁 상황은 많이 이게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이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 변수가 생긴 것 같긴 한데 저 드론도 러시아도 있지 않겠어요? 저것도. 네. 그래서 조금 좀 러시아가 쉽게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기는 그래, 저 골치는 아파졌겠네. 저 싶기는 한데 그렇다고 루머 돌듯이 판을 바꿀 수 왜 있는 건 우크라이나가 아니죠. 러시아를 저걸로 이기기는 좀 그러니까 지금 그렇던데요? 이프로님 판단이 전문가들의 판단하고 그래요? 일치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런 드론, 특히 드론 음. 능력의 향상 같은 것들을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전문가들은 러시아는 전략적 구조적 우위에 있고 우크라이나는 전술적 기술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렇게 막 발전시키면 러시아는 가만히 있냐고요. 그죠? 러시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론 그게 뭐라고? 드론 기술이나 생산력 면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더 높은 건 맞아요. 러시아보다. 근데 그게 크지 않잖아요. 뭐 사병만대 안팎이니까. 그런 거고, 그런데다가 이게 방식이 달라요. 우크라이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타트업 중심으로 민관이 굉장히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빨리빨리. 근데 러시아는 국가 주도 방식이에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이제 러시아도 이제 이거 드론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거 여기다가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건 이제 러시아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해서 집중적으로 자본과 자원을 투입을 해서 예를 들면 쇼핑몰 하나를 드론 공장으로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세계 최대 드론 공장이 러시아에 있어요. 러시아가 전쟁 나고 그 까잔이라고 거기에 옐라브가 드론 공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세계 최대거든요. 드론 공장이.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되게 러시아적인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예전 사회주의 방식, 찍어내기 방식으로. 네, 국가가 주도해서 자본을 몰빵을 해서 그렇겠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처럼 다양한 드론을 만들어내기보다는 표준화된 드론을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는 좀 전략 드론 있죠. 공격 드론이 좀 강해요. 그 왜 계란이라고 하는데 계란 2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장거리 드론 같은 게 러시아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러시아도 막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AI나 이 첨단 테크놀로지는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막 카피하면서 막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제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좀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우리가 전선에 승패를 바꾸려고 하면은요. 지금 우크라이나 자기 영토의 20%를 뺏기고 있는 건데 네. 그걸 탈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러시아가 더 이상 점령을 못 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탈환을 하려면 우크라이나 공격수 입장이 돼야 되면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건. 더 세게 공격해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어차피 드론 날아다녀서 내려 꽂는 거는 똑같다라는 러시아가 거죠. 힘든 만큼 우크라이나도 네.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후방을 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골치 아프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성공적으로 더 진격하는 그러겠죠? 걸 성공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건 일종의 또 심리전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여론전 이런 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아까 구조적 전략적 우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초 체력 면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못 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렇게 발전한 건 어쩌면 결핍이 만들어낸 도약이에요. 급하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병력 심각해요. 무기 심각하다고요. 드론 말고. 그 아까 그 말씀드린 페도로우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올 초에 국방장관 됐을 때 제일 처음 한 말이 뭐냐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내에 군인 탈영자가 20만이고 병역 기피자가 200만이다. 우리 이거부터 해결해야 된다.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탈영병이 2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는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병력 정말 처참한 상황이고 무기도
뭐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 러시아하고 잽이 안 되고 그다음에 드론은 그렇지만 막 거기 몰빵하고 있는 거지만 전반적인 그 재래식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적인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러시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드론이 군인이구나 그냥. 그렇죠. 드론이 말하자면 그 역할을 대신하고 그러네요. 있는 거인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러시아가 전사자가 훨씬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전사자 규모는 사실 탑시크릿이거든요. 전쟁 중에 누구도 몰라요 정확한 규모는. 근데 저는요 우크라이나 전사자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더구나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드린 얘기인데 우크라이나 지금 인구 위기가 너무 심각해요. 지금 전쟁 전에 비해서 인구가 반토막이 났는데. 옆 나라로 가고 전쟁 때문에 죽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지금 전쟁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지금 사라지게 생겼다. 이런 그러니까 목소리 아이들 굉장히 태어나기도 높거든요. 쉽지 않을 거고. 당연하죠. 그죠. 그거는. 그다음에 주로 그 어린 애들이 다 외국 유럽에 나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나가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축 체력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또 하나 더는 뭐냐면 이건 이제 경험에 의한 건데요.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 드론이라고 하는 이게 강대국이 무조건 이기게 하는 건 아니구나. 그런 비대칭 이제 예. 그거를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팔란티어라고 하는 말하자면 디지털 제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란 전쟁에서 팔란티어가 혁혁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제압했나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 걸 만약 제압하려면 그거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팔란티어랑 그렇게 군사적인 기술 협력을 했어도 그다음에 그렇게 많은 민간인을 죽이고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죽였는데도 하마스를 제압했냐고요.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는 승패가 안 난다라는 거죠. 마지막은 지상군이 가야 되는 거. 그렇죠. 이런 격화가 되는 와중에 핵전쟁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알렉스 카프의 이 기술공화국 이 사람의 신념하고도 이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우크라이나를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랑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데 예. 이게 아까 그 말씀드린 22개 정리한 거 중에 12번 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카프는 기술공화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핵무기 시대는 갔다는 거예요. 아토믹 에이지 is ending. 그리고 그러니까 그동안엔 그런 거잖아요.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무서워서 공격 못 서로 조심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핵 억지력이라고. 그게 핵 억지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핵 억지력의 시대는 갔고 이제 새로운 시대의 억지력이라고 하는 거는 AI에 기반하게 된다. 근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디지털 제국, 디지털 서방이 핵 제국인 러시아에 말하자면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 거고 사실은 지금 유럽의 여러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스탠스는 솔직히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유럽의 영푸독, 그 메르츠, 스타머, 마크롱 항상 셋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러시아한테 이 종이호랑이야 그러면서 우리 얼마든지 우크라이나 너는 이길 수 있어. 우리가 무기하고 돈 다 대줄게. 네. 너네는 목숨을 대. 이러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예. 사실 이건 똑같은 논리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러시아 정치 엘리트 내에서 그래? 억지력의 시대는 갔다고? 그럼 그 억지력이 여전하다라는 걸 보여주마. 이러면서 유럽 본토에 대한 핵타격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분이 까라가노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러시아의 국가 안보 전략에 있어서의 정말 핵심 엘리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푸틴하고도 되게 친하고요. 푸틴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해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치 이론가죠. 전략가. 예. 사상가 뭐 이런 사람인데 세르게이 까라노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전쟁 초반부터 러시아의 다음 타겟은 유럽이다. 이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다음은 폴란드고 발트 3국이고 그러니까 젤렌스키도 그러니까 우리 도우라고 도와줘야 했죠.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푸틴은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 그렇죠. 러시아는 유럽을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하고 심지어 푸틴은요. 이것도 굉장히 널리 퍼진 오해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얘기도 한 적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 5년 차가 되도록 돈바스도 100% 점령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을 하고 그것도 일리 있네요. 예. 무슨 유럽, 폴란드, 나토 국가를 러시아가 점령하겠어요. 러시아는 그런 능력이 없고요. 푸틴은 러시아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푸틴은 이거는 서방의 그러니까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다. 전혀 근거 없는 거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반박을 했거든요. 우리는 완충지대 필요한 거다. 근데 지금 나오는 이 핵 공격, 유럽 핵 공격 얘기는 뭐냐면요. 사실 이 까라가노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전쟁 났을 때부터 유럽에 핵 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매파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런 디지털 그러니까 팔란티어 같은 그런 빅테크 서방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되면서 심지어 이런 식으로 핵 억제력의 시대는 갔다 막 AI 억제력이다 막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기분 안 좋지. 얼마 전에 이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국 학자거든요. 현실주의 학자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직접 이 까라가노프하고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서방 언론에서 밝힌 거예요. 이 사람 논리는 그냥 이거예요. 이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무기로 써서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안기려고 하는 전쟁이다. 러시아를 망하게 하고 강대국에서 끌어내리려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거죠. 서방과 러시아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서방은 아무 부담이 없어요. 왜냐? 죽는 건 우크라이나 국민이니까. 그러니까 이 서방은 멈추거나 타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실제로 지금 유럽 영푸독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은 한마디로 이제 우크라이나 빼고 골리앗 대 골리앗 다이다이 붙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결투로의 초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방이 어떤 전쟁에 대한 위협이나 공포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2차 대전 후에 한동안은 핵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고 근데 야. 그게 미소 핵 그 파워 밸런스 때문에 안전하게 그게 억지력이죠. 살아왔고 더구나 탈냉전 이후로는 우리가 특별한 핵에 대한 공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2차 대전, 1차 대전과 다른 건 지금은 핵 시대라는 거예요. 핵무기 시대인데 서방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공포를 갖지 않고 되게 추상적인 공포거나 아니면 러시아가 계속 블러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죽는 건 우크라이나 국민인데 이러면서 계속 레드라인을 넘는다라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까라가노프 주장은 우크라이나 빼고 우리 둘이 다이다이 붙자라는 거예요. 유럽과 러시아가.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이제 맨 처음엔 재래식 공격을 하겠죠, 러시아가. 그럼 이 아무 생각 없는 유럽 지도자들은 거기에는 대응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는 그때는 전술핵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타겟은 유럽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러시아 내에서 처음에는 좀 그런데 했는데 좀 더 공명을 얻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막 겁먹지는 않으셔도 되는 게 첫 번째는 푸틴은 비둘기파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사람들이 다 웃으시던데 사실요 푸틴은요 크렘린 내에서는 비둘기파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 까라가노프 같은 사람, 메드베제프 이런 매파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매파들은 다 핵 매파예요. 그러니까 전쟁 초반부터 핵 쓰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걸 계속 말려온 건 사실 푸틴이거든요. 그래서 푸틴은 이 까라가노프하고는 되게 친하지만 뭐라고 이 까라가노프를 부르냐면 테러블맨이라고 불러요. 맨날 핵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말하자면 워워하는 역할을 해온 게 푸틴이라고 하는 거. 우크라이나 굳이 군사 동원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어딘가에다 핵을 떨어뜨리자는 거였어요.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애꿎은 우크라이나를 내세워서 서방이 러시아를 그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유럽을 치자라는 거죠. 뭐 독일이든 어디든 그렇죠. 독일이나 뭐 발트 3국이나 뭐 거길 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꿎은 우크라이나 빼고 이건 원래 서방과 러시아 싸움이니까 다이렉트로. 다이다이 둘이 붙자라는 거예요. 서로 뻔히 아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은 결투로의 초대라고 얘기를 한다라니까요. 근데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이 결정을 내리는 건 푸틴인데 푸틴은 비둘기파고 이거를 계속 워워해왔던 사람이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매파라 할지라도 이 까라가노프도 이거는 써서는 안 되는 수단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유럽에 굉장히 제한적인 예를 들면 전략적인 군사 뭐 그런 목표물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 거기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쏘는 걸로 끝나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를 서방 미국의 국제정치학자와 예. 러시아의 국제정치학자가 서방 미디어 앞에서 이런 대화를 나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어샤이머가 요즘에 정말 온갖 방송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요즘에 이 핵 전쟁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니는 이유는 딱 하나다. 유럽의 그 정신 나간 지도자들이 이 방송을 보고 유럽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우크라이나를 막 부추기면서 레드라인을 막 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 유럽 지도자들이 이 방송을 듣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내가 나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저 동네 저기를 어떻게 지금 세틀다운 해야 되느냐가 고민인데. 근데 사실요 유럽은요 바로 얼마 전에요 G7 있었을 때도 유럽의 최후 통첩이다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그러면서 5개 항목을 보냈거든요. 유럽이 러시아에 러시아한테 우리의 최후 통첩 이 5가지 우리의 요구야 이러면서 이제 보냈는데 그게 예를 들면은 러시아가 정말 이 뭐죠 경기 일으키는 게 그거거든요. 전쟁 끝나고 우크라이나에 유럽 주둔군 두겠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 주둔군 두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제가 보기에도 물론 전쟁을 하는 러시아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크라이나 국민 반토막 났다 그랬잖아요 인구. 예. 근데 정말 자기 국민들 안 죽는다고 그러면서 이 까라가노프의 그 주장은 그런 거인 거죠. 자기 국민 안 죽는다고. 우크라이나 국민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그 목숨값으로 서방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쟁 무기를 엄청나게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국민 목숨값으로. 그러니까 그냥 우크라이나 빼고 원래 전쟁 주체는 유럽이랑 러시아니까 다이다이 붙자라는 거예요. 야 결투 신청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세르게이 카라가노프의 솔직한 주장이다. 네. 러시아가 원하는 건 우크라이나를 중립 완충지대로 두자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서방이 러시아를 접근하지 망하게 하려는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러시아로 접근하지 말고 돈바스는 미리 갖고 오고 우크라이나는 중립지역으로 두라.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근데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바이든은요. 트럼프는 돌아섰지만 바이든은 정말 우크라이나 편이었잖아요. 바이든은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킬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할 생각도 하지 말아요. 그러면 사실상 나토 가입 안 시켜줄 거잖아요. 시켜줄 건 벌써 시켜줬겠죠. 시켜줄 거면 벌써 시켜줬죠. 그런데 이러고 있어야 되냐라는 거죠. 차라리 안 시켜준다고 하지 우크라이나는 미련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차라리 안 시켜준다라고 했으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위험해지진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가입시켜줄 거면 빨리 시켜주든가. 시켜줄 거면 시켜주든가. 그러네. 그 말씀이 맞네.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못하지. 꿈도 꾸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러는 게 어딨냐고요. 사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러시아와 직접 유럽이 전쟁 벌여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건 안 두려운 하면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진짜? 내 말이 그렇긴 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유럽은 경제적으로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파산했다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제가 그 하버마스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알렉스 카프가 하버마스 밑에서 공부하다가 결별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 네. 알렉스 카프. 근데 하버마스는 이 전쟁 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는 두 가지 악 사이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도덕적 뭐.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하나의 악은 우크라이나가 지는 거예요. 음. 러시아가 침공했는데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악은 핵전쟁이 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진다라고 하는 거는 서방의 전략적 목표에 러시아가 완패된 거잖아요. 러시아를 망하게 하고 강대국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럼 러시아가 그냥 가만히 질 리는 없으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악 사이에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경우에 그러네요. 하버마스는 그러니까 돈바스를 정리하고 우크라이나를 완충국으로 러시아 맘대로 두든가 그걸 유럽이 받아들이든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유럽이 주둔하면 유럽과 러시아가 한판 붙게 되는데 그때는 핵이 동원될 거라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하버마스가 얘기한 거는 아이고. 타협, 대화였던 거고요. 양보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다음 이제 미어샤이머는 처음부터 옛날 크림 합병 났을 때부터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서방 탓이다. 우크라이나 내버려 둬라 그냥. 그다음에 러시아가 계속 나토가 전진 해오는데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는 거는 역지사지 해봐라. 예전에 쿠바 사태 때 그때 쿠바에다가 러시아가 미사일 기지 세운다고 하니까 그때 케네디가 3차 대전 불사, 핵전쟁 불사 이러고 해갖고 결국은 러시아가 소련이 그거 철회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당장 중국이 멕시코나 캐나다를 자기 군사동맹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미국은 가만히 있겠냐. 러시아가 경기 일으키는 거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경고를 해왔는데 결국 전쟁 났잖아요. 그런 전쟁 나고 나서는 미어샤이머 교수는 계속 핵전쟁 경고해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해서 러시아 내부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주둔 내지는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미국이 보장하면서 유럽도 우크라이나에 들어오지 마. 우크라이나 너희는 미국을 믿어. 그리고 러시아 우리 미국이 러시아의 적국이 아닌 건 알지. 우리가 잘 가운데서 잘 지킬게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것 같긴 한데 그걸 미국을 믿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 뭔지 아세요? 유럽이 러시아랑 화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물 건너간 얘기인데 그렇긴 해요. 그 소련 해체됐을 때 고르바초프가 부르짖었던 게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 변하니까 우리 더 이상 유럽 우리 적으로 돌리지 마. 그래 나토 가입 우리 하겠다고 그랬잖아. 우리도 나토 가입할게. 우리 이제 유럽의 미래를 그래. 유럽의 평화를 그래. 러시아와 함께 그래. 이렇게 꾸려 나가자라고 그렇게 했으면 되잖아요 그때. 그랬었지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간단한 거였어요. 이제 해체됐고 소련 없어졌고 체제 전환했고 막 그랬을 때 그다음 러시아가 그 협력을 원했을 때 더 이상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지 않고 누구보다 미국은 저 멀리 있잖아요. 유럽이 러시아와 함께 공동의 어떤 안보 구조 이런 유럽 공동의 안보 구조를 만드는 거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온 거예요. 핵심은. 그러면서 유럽은 지금 러시아 가스 뭐 다 해서 유럽 경제도 폭망.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그다음 가장 큰 피해자인 우크라이나는 국민들이 정말 죽어나가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저 동네 상황은 이렇답니다. 항상 모실 때마다 이렇게 다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문영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 그게 알았던 게 다 몰랐던 게 되고 새로운 사실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항상 그런 시간이네요. 자, 오늘도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이문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